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츠건입니다. 신간혁명 제14권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시련은 사람의 본성을 들춰내 도태시킨다. 용기 있는 사람인가 겁쟁이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위선자인가,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 배신자인가. 겁이 많고 비겁한 자들은 5명, 10명으로 늘어 비난에 찬 침을 내뱉으면서 동지를 배반하고 학회를 떠났다. 더구나 그 전까지는 간부의 낯이라고 거만하게 행동하던 패거리였다. 그 모습을 생생히 본 정의와 정열에 불타는 신이치의 소중한 제자들은 격분했다. 마침내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구나. 우리는 단호히 학회를 지키겠다. 스승을 지키겠다. 저런 비겁한 인간들과는 평생 철저히 투쟁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겠다. 진정한 제자는 가면이 일어섰다. 집중 포화를 받는 창가 학회를 보고 수많은 식자들은 이토록 온갖 차원의 총공격을 받는 학회는 반드시 개멸할 것이라고 예측한 모양이다. 2월에는 창가 학회에 관련된 출판물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식자들이 학회와 거리를 두거나 학회와 관계를 끊기도 했다. 그렇지만 몇 해가 지난 뒤 그들은 학회의 대흥룡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학회는 전대미문의 비난과 중상을 몹시 당하면서도 동지들은 더욱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환희에 불타 사회에 평화의 물결을 확산시키면서 대전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가의 인간주의 스크럼은 국제창가학회 SGI로 2005년에는 세계 190개국가 지역으로 넓혀지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문화, 더 나아가 인권과 민주의 단체로 전 세계에서 현창되고 큰 칭송을 받고 있다. 학회는 세계를 비추는 행복의 태양이 되어 21세기의 드넓은 하늘에 떠올랐다. 회의 포편으로 가득 찬 사이비 문화인들은 창가학회의 역사도 진실도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의 정의도 알지 못했다. 그중 어떤 식자는 열풍을 헤치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큰 발전을 이룩한 학회에 대해 21세기 기적 중에 위대한 기적을 남겼다라고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더욱이 비겁하게도 학회를 배신한 자들 역시 학회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아침해가 떠오르듯이 융성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 듯하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참여하고 깊이 머리 숙여 잘못을 빌며 학회의 진열로 돌아온 이도 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패기가 없었다. 신이치와 함께 굳세게 투쟁한 애제자들은 그런 인간의 이름도 얼굴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또 신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격렬한 비판의 대풍에 당하고 놀라서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라며 학회를 떠난 사람들도 불쌍했다. 이 행복의 근본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회화는 한없이 깊었다. 불법의 인가입법은 엄하다. 엄연한 생명의 심판이다. 학회의 격심한 비난과 중상의 폭풍과 몰아치는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선 것이 창가 후기의 젊은 사자인 대학부였다. 대학부 간부에서 와타리 고루가 한 말을 2월 23일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간담회 측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애당초 그 해압은 학회 대학부가 주최해 대학부 멤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취재 요청은 기간지 외에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표된 테이프는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아도 용서할 일이 아닙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죠. 본인 허가도 없이 부당하게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거나 다른 곳에 전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게 분명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자와 문화인 등의 모임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단체가 태연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토록 기만하다니 이는 단호히 항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와세다 대학 괴단위는 대학부 멤버의 분노는 격렬했다. 간담회 사무장을 맡은 러시아 문학가가 와세다 대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대학부들은 대표를 뽑아 항의하러 가기로 했다. 와타리가 국회 대책위원장을 사임한 이튿날인 2월 28일 오전에 대학부 멤버 4, 5명이 간담회 사무장의 집으로 향했다.
교내 조직의 중심자 중 한 사람으로 정치경제학부 3학년생인 가토 마사아키와 경영학부 4학년생인 나카야마 기쿠지 등이었다. 그들은 긴장했다. 사무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면회를 거부할지도 모르고 혹은 화를 내며 언쟁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부재일지도 몰랐다. 그 사무장의 집은 교회에 있는 공단 주택이고 그곳이 간담회의 연락처이기도 했다. 학생부 차림의 가토가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반쯤 열리더니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학생들은 문을 연 남성이 간담회 사무장임을 확인하고 먼저 눈썹이 짙고 날카로운 용매의 가토 마사아키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창각의 대학부 멤버로 와세다 대학교에 다니는 가토 마사아키라고 합니다. 이어서 키가 큰 나카야마 기쿠지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댔다. 상대는 놀라는 얼굴로 학생들을 쳐다봤다. 지체하지 않고 가토가 방문한 목적을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들은 우리 대학부 간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테이프의 녹음에 무단으로 공개하셨지요. 이 건으로 항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투에 넣은 항의서를 건넸다. 항의서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은 간부의 행사 관련 테이프를 무단으로 공표해 신문 등에 게재케 한 일은 저작권 침해며 더욱이 집회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썼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사죄하고 녹음 테이프 입수 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상대는 문을 반쯤 연 채 알았습니다라며 항의서를 받았다. 가토는 간결하게 항의서 내용을 말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문이 닫혔다. 멤버들은 우선은 이것으로 되었다고 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기한으로 제시한 3일이 지났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부 멤버의 이 항의 행동은 세큐 신문 등에 보도되어 학현 전체가 활기를 띠었다. 모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철저히 이야기할 때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학회의 훌륭함, 신심의 위대함을 끝까지 말하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투쟁하자. 이렇게 동지들 대다수는 생각하고 결연히 일어섰다. 3월 11일이었다. 이날 발간된 어느 주간지에 지난해 9월에 아키즈케 이스케 등이 비판서 저자인 후지사와 다스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고받은 내용이 게재되었다. 표제 언론은 공명당, 언론 어감 문제, 극비 테이프의 전모 등의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극비 테이프란 후지사와 다스조가 아키즈케 이스케 등과 나눈 이야기를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로 주간지 내용은 이를 원고로 옮긴 것이었다. 후지사가 학회로부터 언론 출판에 대한 방해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녹음 테이프다. 그런데 공표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면서도 좀처럼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공표되었다. 이것으로 언론 출판 방해는 확고부동한 사실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방해나 억압 혹은 협박이라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느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후지사가 말하는 확고부동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 무렵 국회에서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이렇게 3당이 언론 출판 문제를 거론하며 증인 소환과 신문 및 조사특별위원회, 특검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 문제 처리는 각 당의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자민당,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이렇게 4당으로 이루어진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이 있었다. 회담에 공산당이 제외된 것은 교토부, 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공산당과 민사당이 서로 심한 승강이를 끊임없이 벌였기 때문이었다. 각 당은 공산당이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학회와 공명당을 공격하기 위해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등 3당이 연대한 공동투쟁에 생각보다 일찍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에서는 언론 출판 문제를 두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진 논의는 중단하고 다른 적당한 위원회에 이관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회담에서는 증인 소환과 신문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공명당은 당리 당략을 위한 국회 소환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자민당도 최종적으로는 이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명당과 자민당의 반대로 증인 소환 및 신문은 어렵다고 본 사회당과 민사당 양당은 이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함으로써 결국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은 중단되었다. 3월 17일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이렇게 3당 의원들은 후지사와 다수조를 비롯해 학회와 공명당에 의해 언론 출판 방해를 받았다는 저자 및 출판 관계자들 7명을 불러 출판방해 문제 진상규명위원 집회라는 이름으로 회합을 열었다. 민사당과 공산당 간의 반목은 계속되었지만 학회와 공명당을 공격하기 위해 외항에는 개의치 않고 또다시 손을 잡은 것이다. 모임 장소인 중의원 제1위원회관에는 3당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7, 80명이 모였다. 집회는 국회에서 행해진 증인 소환과 신문을 흉내내어 대표 의원의 질문에 참석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학회와 공명당에 대한 중상으로 시종일관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도 각 당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집회가 있고 나서 이틀 후인 19일 민사당은 이번엔 공명당과 창각회는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정부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법인의 정치활동을 배제하는 뜻이 아니라고 해답했다. 그러자 민사당은 4월 2일에도 재차 정치와 종교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했다. 한편 사회당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언론 출판 문제를 다루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 집요한 공격이었다.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학회와 공명당에 큰 타격을 주겠노라고 열을 올렸다. 야마토 신씨는 건강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매월 있는 본부 간부회에는 반드시 참석했다. 참석하면 전력을 다해 격려하고 지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회가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래서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었다. 신씨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학회의 미래 그리고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사색했다. 신씨의 건강이 가까스로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춘3월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신이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중일 우호의 선배인 마스무라 겐조와 가진 회담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만대에 걸친 양국의 우정과 신의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대화였다. 벚꽃 피는 계절이 찾아올 무렵이었다. 4월 2일 총분산 대객선에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13주기 대법요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야마토 신씨의 건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대법요에 참석한 신씨의 기백이 넘쳐 보였다.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신씨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본부 간부회를 제외하면 2월에는 야마토 회장이 회합에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고 3월에도 몇 차례 지나지 않아 모두 신씨의 건강을 염려했다. 분향 등이 이어지고 끝으로 신이치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스승 노다 조세이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경애하는 은사 노다 조세이 선생님께 바칩니다. 힘찬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생전에 도다를 추모하며 유덕을 찬탄한 다음 스승이 서거한 뒤의 투쟁을 계속해온 제자들의 행보를 보고했다. 선생님, 힘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불초인 저를 대표로 하여 오로지 용맹정진에서 마침내 750만 세대를 넘는 광선유포의 법선을 전개했습니다. 선생님의 뒤를 이어 삼가회장직을 맡은 지 10년, 너무나도 부족한 저입니다만 대업원전의 위대한 힘으로 또 수많은 동지들의 지원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구상은 전부 다 실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가슴을 펴고 광선유포를 위해 과감히 투쟁해온 행보를 보고할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다. 지금 실로 광선유포를 실현하는 상징이라고 할 정본당이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대어본전의 위강은 멀리 바다 건너 북남미에도 동남아시아에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널리 찬연하게 빛나 선생님의 수십만 제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본당 준공을 축하하는 식전에는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주영의 보살들이 모여들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구민족의 장대한 합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만연의 미소를 머금은 그리운 도다의 얼굴이 신씨의 가슴 가득히 떠올랐다. 선생님, 광선유포의 흐름은 마침내 계류에서 대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반드시 양양한 대해로 흘러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묘법의 서강의 금빛 물결이 약동하고 수평선 너머에는 생명의 창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물임이신 니시렌 대성인의 광대한 자비, 그리고 말법 절복의 총수이신 은사 노다 조세이 선생님의 구상은 말법 만연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백법의 공덕을 받게 하고 일체 중생의 행복 경애와 상적 강토의 평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깊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노도가 사납게 휘몰아쳐도 부처의 자식, 사자의 자식답게 그리고 또 도다 문화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저마다 사명의 뜰에 반드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서가하시기 직전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추격의 손길을 늦추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제자 일동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장마와 투쟁하여 의연하고 사이좋게 굳세게 살겠습니다. 열렬히 맹세하는 말이었다. 학회의 사회건설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신씨를 조준하여 집중 포화를 쏘아대고 있었지만 신씨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로지 광선유포라는 사제의 길을 똑바로 나아가겠노라고 결의를 굳혔다. 이윽고 제2의 10년을 출발하는 5월 3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신씨는 도다 조세이의 13주기 법회에서 직접 말했듯이 광선유포의 흐름이 계류에서 대하로 크게 바뀌려 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 전환기에 언론 출판 문제가 일어났다. 어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봄의 경계에는 반드시 상이하는 일이 있으니 범부가 부처로 되는데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드시 삼장삼하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어서 1091쪽. 이 어서 말씀에 비추어 언론 출판 문제는 광선유포의 파동이 확대되고 인간주의에 눈을 뜬 민중 세력이 대두해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까닭에 일어난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신시대로 비상하기 위해 학회는 기구개혁을 추진했다. 정교일치라는 식으로 나온 비판은 그런 기구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개혁 단계인 까닭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러 찔러 공격 재료로 삼은 데서 나았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니시렌 대성이께서 유배지인 사도에서 쓰신 계목초에 세간의 허물에 빗대어 라는 구절이 있음을 상기했다. 단합은 사회적인 문제를 때로는 날조의 죄를 덮어 씌우고 이를 이유 삼아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오해를 줄 만한 애매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회 규범을 적당한 선에서 생각하는 미온적인 자세나 교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마가 파고 들어갈 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회 조직도 개인도 항상 사회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사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씨는 이번 문제가 상대방의 의도적으로 걸고 넘어져 발생한 문제였다고 해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만 결과에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신씨는 비판서를 둘러싼 학회의 대응을 사회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거듭했다. 먼저 아키즈 케이스케 일행의 저자인 후지사와 다스조와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 책 내용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는데 그중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키즈키는 사전에 대화를 나눠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아키즈키는 어디까지나 요청을 전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말씨도 정중하여 방해 의도 등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책 출판 전에 접촉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후지사와 측이 사실과 다른 굴욕적인 내용을 쓰고 싶은 대로 실컷 씀으로써 우리 측의 명예와 인격이 손상되리라는 것을 알아도 사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전에 접촉한 일이 공격의 구실이 되어 언론을 억압하기라도 한 듯한 오해를 사회에 던져주고 말았다. 사회성을 고려해 신중히 배려하고 더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학회가 서적 중개 회사와 서점에 대해 비판서를 취급하지 말도록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못사람들 입에서 번번이 오르내려 떠들썩했다. 출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멤버들 중에 중개회사와 서점에서 비판서의 무도함을 호소하며 취급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서적을 취급할지 말지는 책 내용이나 출판사의 업적 등을 고려해 각 중개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게 분명하다. 특정 종교단체나 정당을 세차게 중상한 서적이나 업적이 없는 출판사의 책을 취급하는데 중개회사로서는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데 의분을 느끼고 한 일이라고 해도 중개회사나 서점에 호소한 일부 학회원들의 행동이 조직적인 압력이라는 표현 등으로 세상에 요란하게 퍼뜨려지고 말았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나하나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사물을 보는 객관적인 방법과 신중함을 빠뜨렸으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학회의 압력으로 신문 광고나 전철한 광고를 내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각 회사가 광고윤리 규제 등의 기초를 두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대저 중의원 선거 전에 학회와 공명당을 공격하고 선거 방해 혐의가 있는 서적 광고를 불편부당을 강조하는 대신문 등이 다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럼 수많은 항의 전화나 편지가 쇄도하고 학회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점은 어떤가. 학회원의 분노는 확실히 격렬하였다. 자기 단체가 광신도물이 나치, 오미나식으로 매도당하면 보통 상태에서는 누구든 화가 날 것이다. 또 일부 항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억울함과 분노에 떠는 학회원들이 강한 어조로 전화를 하거나 서면으로 논리에 비하기 심한 항의를 했을지도 모른다. 학회는 이미 750만 세대를 돌파했다. 가령 1000세대에 한 명이 혹은 1만 세대에 한 명이 항의 편지를 써도 받는 측에서 보면 엄청난 수일 것이고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말았음이 틀림없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신이치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짓궂은 행위나 협박 전화 혹은 협박장이 잇따른다고 말하는 점이다. 세상에 요란하게 선전된 것처럼 만일 학회원이 협박처럼 보이는 언동을 취하면 더욱더 학회의 비난이 집중될 것은 명백한 이치다. 학회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를 그런 일들을 굳이 학회원이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협박 전화나 협박장이 있었다면 학회에 대한 반발이나 적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모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처하게도 이를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아무튼 학회가 작은 단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커다란 세력이 되면 그 의도와는 반대로 상대는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제까지 학회는 젊은 기백이 넘치는 까닭에 비판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민감했을지도 모른다. 일본 제1의 교단으로 발전한 지금 학회는 사회를 포용하는 성숙한 관용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야마모토 신시는 통감했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결과적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만 관계자에게 폐를 끼치고 만 데에는 회장인 자신이 솔직히 사죄하자고 생각했다. 단 언론 폭력과 투쟁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든 있다. 악을 용서하지 않는 깨끗한 정의감을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순수성과 관용성을 어떻게 겸비해가느냐가 앞으로 학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신이치는 느꼈다. 순수한 정의감을 잃어버리면 대하의 시대는 탕류 시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다. 4월에 들어서는 각 야당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와 참의원 예산위원회 등에서 언론 출판 문제를 거론하며 학회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아직 어둠은 깊고 열풍이 세차게 불어대고 있었다. 언론 출판 문제는 신시가 회장의 취임한 이래 처음 맞는 큰 시련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범이 되는 창각회를 만들겠다는 신시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굳히게끔 했다. 이른바 이 시련이 미래의 새로운 대발전을 이룩하는 도약대가 된 것이다. 신시의 가슴에는 신생 창가의 태양이 혁혁하게 떠오르려 했다. 그리고 5월 3일 본부총회에서 신시는
이 언론 문제에 대해 사죄함과 동시에 장대한 세계 광선 유포를 전망하며 새로운 결의를 피력했다. 신인간혁명 제14권 290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직헌이었습니다.